자, 갑니다. 교재 377쪽, 그 다음에 합격서는 123쪽에 이거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그래도 괜찮고요. 조달 방법 그래도 괜찮아요. 책에는 조달 방법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동원 방법, 조달 방법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조달 방법 혹은 동원 방법. 자, 부동산 신디케이션 또는 신디케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법인 형태 회사를 만들어요. 법인 형태 회사가 바로 신디케이트예요. 얘가 신디케이트.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 아무래도 얘가 하겠죠. 얘를 신디케이터라고 그래요. 얘는 돈 대요. 얘는 관리와 운영 책임을 맡아요.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한 유한 책임, 그리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받아요. 그러면 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금융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투자 방식이고, 얘는 직접 투자 참여하는 거예요. 투자자로 직접 투자이면서 지분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업자는 관리와 운영 책임을 맡고 무한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하는 바 달성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 제 말 좀 들어봐요. 안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냐면 지분금융 방식이라는 것, 직접 투자라는 거. 자,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어떤 얘기 설명하면 시끄럽고, 그리고 시험에 안 중요한 거 막 계속 적고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하실래요? 아셨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아까 무슨 금융이랬죠? 그래요, 지분금융. 이렇게 하니까 지분금융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신디케이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조인트 있었죠. 네, 따라서 조인트도 나와야 돼요. 조인트 벤처는 뭐냐? 공동 벤처 회사예요. 공동 벤처 회사는 이렇게요. 아까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얘는 소수의 개인과 기업이 공동 벤처 회사 만드는 거예요. 공동 벤처 회사.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돈 되는 거니까 지분금융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채금융이에요. 뭐라고요? 부채금융이에요. 근데 부채금융 방식인데 최초에 어떤 사람 또는 기업이 사업구상을 했는데 서울의 명동에 대형 테마상가를 짓는 사업구상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명동에 대형 테마상가를 지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쇼핑도 한꺼번에 하고,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어요. 의료 쇼핑. 그래서 뭐 성형외과 같은 데도 들리고, 그래서 거기에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대형 테마상가를 짓는 사업구상을 얘가 했대. 그래서 필요한 건 돈이 1,0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대. 그래서 금융기관 앞에서 사업 브리핑을 하기로 했어요. 5개 금융기관, 제1금융권은 PF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5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업 브리핑을 진행했어요. 사업 브리핑을 했는데 얘한테 사업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금융기관이 때마침 자금을 굴리고 투자를 하고 할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과연 괜찮은지 사업성 평가기관에 사업성 평가를 의뢰했어요. 근데 사업성이 있다고 답이 왔어. 그럼 얘가 사업성 평가기관에 평가를 하고 그 사업에 참여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출해요. 얘가 잘하니까 얘를 사업주로 참여시키고 얘가 자금을 대출을 하겠죠. 근데 말이죠, 얘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가 뭐죠? 명목회사예요. 다시 말하면 서류상 회사란 말이에요. 서류상 회사에게 어떻게 대출하는지 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건설회사와 건설계약을 체결해요. 반드시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는 보증이 들어가 줘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신용보안기관의 보증도 함께 들어가 줘야 돼요. 자금의 관리는 이 프로젝트 회사 형식은 얘한테 대출하는 형식이지만 누구한테 맡긴다? 신탁회사에게 맡겨요. 그래서 위탁 계좌에 의한 자금 관리를 해요. 얘가요,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다 통제해요. 언제나 공사비가 우선되도록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통제해요. 그리고요, 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은 돈을 걷어가요. 이게 뭐예요? PF의 기본 구조예요. 이 그림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안중이야. 저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알면 돼? PF의 구조만 이해하면 돼. 그럼 PF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이 이거야. 이 내용을 설명한 게 어떤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이 예상될 경우 사전의 계약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 지금 말고 앞으로 제가 잘 되면 돈이 생길 거예요. 그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담보란 말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부동산 담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얘는 사업성이 담보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담보고 부채금융 방식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사업성이 담보다. 얘는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지 절대 부동산 담보가 아니다. 그래도 아까 담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담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어떤 돈을 빌리는데 내가 꼭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내가 말한 이 말이 담보예요. 그게 담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담보예요. 그것도 담보가 아닌 거지. 아무 말은 의미가 없는 거야. 담보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심지어 안 되면 자동차라도 담보로 해야지.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얘는 뭐가 담보가 되냐면 사업성이 담보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소구 금융의 형태거든요. 소구가 뭐냐면 민법에서 소구는 한자가 달라요. 소송을 제기하는 걸 소구라고 하는데 소를 제기하는 걸 개론에서 소구는 한자가 다르다 그랬어요. 나중에 돈 달라고 하는 걸 상환 청구하는 거를 소구라고 그래요. 돈 줘라. 그럼 돈을 빌려주면 만기가 되면 돈 달라고 하겠죠. 근데 얘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야. 사업주한테.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지.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돈 달란 말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비소구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보와 보증을 요구해. 그건 제한적 소구 금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담보를 요구하는 제한적 소구 금융에서는 담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담보고 담보가 없다라고 말할 땐 비소구 금융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보와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담보와 보증이 제공되면 그때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고 그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 돈 달라 말 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위험하니까 대부분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적 소구 금융만 존재해요. 이론적으로만 비소구 금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때 돈 생기면 그 돈 가지고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영화가 성공하면 대박 나면 그 돈 가지고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PF를 통해서 영화를 제작했어요. 영화가 대박 나면 그 돈 가지고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대박 안 나면 망하는 거예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 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국책사업 같은 경우 새만금 사업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돼요.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위탁 계좌에 자금 관리한다는 거, 신탁회사가 자금 관리를 해요. 자금으로 하나하나 통제해요. 아울러 자금 지출 우선순위도 정해놓고 뭐가 우선되도록 공사비가 시행사의 개발 이익보다 항상 우선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공사비가 우선되도록 공사비 지출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추가 출자를 요구하기도 해요.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면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해요. 여러분 신용보강에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신용을 보강하는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은행이 여러분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1억을 대출해 줄 때 거기에 채권 소액 설정될 때 1억으로 설정돼 그 저당이? 아니요. 120% 1억 2천 설정되죠. 이게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경매 절차 걸쳐서 대출금 회수할 때 손해 안 보잖아. 그러니까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는 초과담보도 신용보강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하나의 신용보강의 방법은 믿을만한 기관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믿을만한 기관에서. 그래서 보증공사 같은 데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돈 못 갚으면 대신 걔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신용보강에는 뭐가 있다? 초과담보 설정이나 보증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한테 이렇게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하도록 하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위험하죠.
거기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지. 뒤따 높아요. 그래서 PF에 적용되는 금리가 아주 높다. 장점이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부가 장부의 장부, 장부 바깥에 나타난다고. 다시 말하면 사업주에게 돈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럼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그게 부채로 잡혀 안 잡혀? 안 잡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주는 또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서 사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져.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질문합시다. 아까 그 프로젝트 회사가 어떤 회사 형태라고 그랬죠? 페이퍼 컴퍼니, 명목형이야. 그런데 왜 명목형인 페이퍼 컴퍼니를 왜 만드냐 말이야. 이유는요.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잖아요.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법인세 감면 같은 거를 받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이랬을 때 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투자할 때 투자 대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좀 어려워요. 세법에서 원래 배우는 용어인데 정작 세법에서는 시험 범위 해당이 아직 안 돼. 투자 도관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투자 도관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영어로 컨듀잇이라 그래요. 원래 세법에서 공부하는 거 저게. 세법에서. 근데 공인중개사 세법은 그런 걸 안 배워. 여러분 민법에서 질권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개론에서 배워. 개론에서는 질권이 나와. 근데 민법에서는 안 나와. 여러분 공법이 있어. 공법 6개죠. 그 6개 벗어난 공법은 개론에서 배워. 개론에서 나와. 참 그래요. 그래요? 개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래 세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정작 세법 책은 다 뒤져봐도 없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개론에서는 2번이나 나왔어요. 이 도관이란 말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상식물이 있죠. 식물. 관상식물들이 있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예를 들어서 수상식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그 뭐 물에다 담궈 놓으면 이게 막 되게 자라는 그런 식물도 있잖아요. 그 관을 타고 물 양분이나 그런 것도 올라가고 물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도관이야. 길도자 관. 요 수도관 할 때 그 관이야. 요게 길도자고. 그런 의미에서 마치 아까 제가 말한 페이퍼 컴퍼니가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분을 줄이는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법인세 부과되고 개인 소득세 부과되는 이중과세가 되어지는 두 번 부과되는 걸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준다고. 세금 절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에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돼요. 이런 연유 때문에 여러분 명목회사를 만드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서 해당 개발 사업의 위험이 줄어들게 돼요. 또한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자, 이 얘기 좀 해봅시다고요. 여러분 A 금융기관이 갑이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A 금융기관이 갑에게 돈 빌려줄 때 갑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과거에 돈을 못 갚은 연체한 그러한 경력이 있는지 그런 거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지 않아도 돼요? 원래 알아내야 돼. 근데 갑에 관한 정보는 자기에 대한 정보니까 얘는 많이 갖고 있지만 얘는 정보를 조금밖에 못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에 이렇게 양쪽이 똑같지 않은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런다 그랬죠? 항상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에 항상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갑돌이한테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PF는 그냥 사업성 검토만 잘하면 돼. 이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개발 사업주하고 개발 사업 예컨대 아까 여러분 개발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돼 있어요. 완전히 독립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주가 파산하잖아요. 개발 사업주 파산하면 사업주 바꿔. 다시 말하면 시행사 바꾼다고. 걔가 파산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돼 있다고. 그래서 걔가 파산하더라도 개발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최초에 서울의 명동에 대형 테마상가 짓도록 구상한 걔 사업주가 파산했대. 근데 1,000억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고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걔가 파산했다고 영향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주를 바꾸더라도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다고.
그래야 위험이 차단되겠죠. 단점은 프로젝트 금융의 차익 금리가 아까 위험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 그랬잖아요. 뒤따 높아. 기업 대출에 비해서. 그 말은 성공하면 금융기관은 진짜 많은 돈을 가져가게 돼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에 지연이 초래될 수 있고 사업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은 돈 회수 못해. 영화 제작했는데 영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 배우만 나타났다면 천만 관객은 기본으로 다 동원돼. 그런데 그 영화를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하겠대. PF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아. 진짜 많은 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성공하면. 근데 엎어졌네 영화가. 망했어. 그러면 금융기관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금융권들은 저런 PF에 잘 참여 안 해요. 무슨 은행 이런 데는.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PF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 다음 문제에다 적용할 거예요. 잘 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맞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세 번째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아니 위탁 계좌에 의한 자금 관리지. 그래서 틀렸죠.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여러분 몇 번 반복을 하시면 저런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걸리는 게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답을 찾는 요령들도 제가 알려드려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점점점 다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역저당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모기지. 그리고 리버스 모기지 역저당이 있는데 역저당의 대표적인 예는 주택연금이에요. 저당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내 공부했다시피 A은행으로부터 갑이 목돈을 빌리는 거야. 집 살려고. 그리고 장기에 걸쳐 푼돈으로 나눠 갚는 거죠. 이 사람 주로 젊은 층이에요. 근데 소득은 있는데 주택이 없어. 그래서 이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집 살려고 빌리는 돈이에요. 근데 주택연금의 경우에 대표적인 예는 고령층이에요. 퇴직했어. 마땅한 소득은 없네. 그러니까 저 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집을 담보로 생활비 받는 거예요. 푼돈으로. 그리고 나중에 세상 떠나면 집 팔아서 목돈으로 갚는 거지. 그러니까 고령층. 주택은 있는데 소득이 없어. 그리고 그 돈은 노후생활 자금. 이거 뒤집은 거 역저당.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제도. 그럼 주택연금제도로 가자 그 말이에요. 주택연금제도는 저당권 방식하고 신탁 방식이 있어요.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 받는 방식. 신탁 방식은 소유자와 공사가, 이 공사는 어떤 공사? 금융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체결하는 신탁 계약에 따라서 신탁 등기를 하되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아요. 소유권이 일단 넘어가요. 는. 근데 이게 왜 나왔다? 옛날엔 이것만 있는데 이게 왜 나왔다? 가박을하고 부부예요. 남편, 부인, 자녀, 편의상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근데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던 거지. 남편 명의로. 사망했네? 이 집을 명의로 해서 두 부부가 노후생활자금 받고 있는데 사망하셨어. 그럼 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기존 채무를 인수하면 여전히 저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저당권 방식.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어머니한테만 가냐? 상속은 이렇게 다 받아야지. 얘가 반발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다 정산하고 상속해서 내 목 달라. 그리고 엄마는 거기서 돈 갖고 알아서 살아.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계속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얘가 상속 그런 얘기 할 수 없어. 소유권이 공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남으면 그때 돌려주는 거예요. 상속인에게. 아셨죠? 그게 뭐야? 신탁 방식. 그래서 신탁 방식은 싸가지 없는 자식 때문에 나왔다. 그러나 저당권 방식이 일반적이고 그 원리만 알면 돼요. 자, 암기는 막 하시지 않아도 돼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거 모두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강약 강조해 드릴게요. 일단 이용 자격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만 55세 이상.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우대 방식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보유수입니다. 여러분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이 공시가격이니까 요 말은 넣어도 되고 빼도 돼. 자, 공시가격 등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택이 두 채나 세 채 있더라도 합산해서 9억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9억 이하의 주택. 저건 너무나 낮아서 저거 높이자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참고. 그 다음에 우대 방식은 부부 기준 1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체킹한 것만 가볍게 보십시오. 대상주택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시가격 등 9억 이하의 주택,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입니다. 업무 목적의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저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상가주택입니다. 상가 등 복합용도의 주택은 상가주택인데 여러분 3층짜리 상가주택에 1층 상가, 2층, 3층은 주거용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1층, 2층 상가, 3층이 주거용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50% 이상이 주거용이라 해야 됩니다. 참고. 그 다음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대 방식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억 미만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한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 봐주세요. 만약에 이제 가입을 했어. 근데 이제 원래 시세는 5억인데 공사에서 평가한 다음에 4억까지 보증하기로 했대. 그 주택에 대해서. 와, 근데 집값이 반토막 난 거야. 시세가 5억 가던 게 2억 5천으로 혹은 2억으로 팍 떨어져 버렸어. 그럼 안정적인 노후 생활 못 하잖아요. 근데 2억으로 떨어졌거나 2억 5천으로 떨어져도 공사가 보증하기로 한 4억을 그대로 보증해. 4억 기준으로 끝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집을 처분할 때까지도 저 금액이 회복되지 않아도 공사가 책임져. 그 다음 또 하나, 너무 말 그대로 부부가 100년 해로하셨어. 그래가지고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네. 4억 2천 받았어. 2천 모자라잖아. 안 받아. 그럼 남으면 돌려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보증료라는 게 필요해. 가입할 때 가입비가 있습니다. 가입비가 주택가격의 1.5%예요.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해야 돼. 꽤 커. 그리고 연보증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보증료는 연금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대신 내줘. 공사한테. 그래서 은행이 대신 내준다. 그리고 계산만 해. 나중에 집 팔 때 그때 정산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공사에 내는 거고 금리 있어. 금리. 변동금리거든. 이건 은행에 내야 돼요.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는 기준금리는 CD금리나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상금리가 따라 붙는데 금리도 여러분 중요한 건 직접 내는 게 아니에요. 계산만 해. 계산만 한다고. 직접 내는 게 아니에요. 계산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한 이유는 이 둘은 서로 못 받고. 그 다음에 월지급금 지급 방식이 있어요. 종신 방식은 말 그대로 종신토록 받는 거고 거기에는 종신지급과 종신혼합이 있어요. 종신지급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컨대 정액형 같으면 100만 원씩 쭉 받는 거예요. 근데 종신혼합은 목돈 인출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5천만 원까지는 내가 수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병원비, 자녀 결혼, 집 수리비, 목돈 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4억 중에서 그중에 5천만 원은 수시 인출한도로 설정하고 나머지 3억 5천만 받는 거예요. 그게 종신혼합. 그런데
이걸로 했더니 매월 100만 원, 이걸로 했더니 아까 3억 5천에서 나눠야 되니까 8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둘 다 작잖아. 내가 그 집 마련할 때는 진짜 죽어라고 해가지고 집 마련했는데 그거 연금 받을 때 보니까 진짜 푼돈이더라. 너무 작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이용 안 하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정 기간만 이용하는 거예요.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환합 방식밖에 없어요. 수시 인출한도를 5%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이용하는데 나는 10년간만 이용하겠다 그래요. 그럼 실정하잖아요. 그럼 10년간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받는 거지. 그리고 10년이 딱 지나고 나잖아요. 그때 정산을 해. 그리고 나머지 부분 돌려받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임대주택을 들어가든지 실버타운을 들어가든지 얹혀 살든지 결정하는 거예요. 대출 상환 방식은요. 여러분 집 살 때 대출까지 받아서 샀어요. 열심히 대출금 갚았거든. 근데 연금 가입할 때까지 3천만 원 아직 남았어. 못 갚았어. 이거 연금 가입해갖고 목돈 인출해서 3천만 원 상환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컨대 4억을 아까 보증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3억 7천에 대해서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 그게 대출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우대 방식은요. 부기준 원래 1억 5천에서 지금 올라간 게 2억이에요. 근데 2억이면 둘이 합산 1주택 2억이면 사실상 그렇죠? 주택이 얼마나 어떤 주택이겠지 아시겠죠? 혜택 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분들한테는. 그게 우대 방식. 우대에서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대 방식은 아까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 55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할 때가 됐어요. 대출금 상환할 때가 됐는데 이용자가 사망했어. 그럼 주택을 처분해서 그 주택 처분 금액 한도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건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자, 처분했습니다. 처분한 금액이 예를 들어 3억이라고 가정해봐요. 연금 지급 총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1억 남아요? 그러면 요거요. 연금 지급 총액 2억 원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상속인에게 돌려줘요. 그런데 주택 처분 금액이 3억이에요. 연금 지급 총액이 3억 2천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0년 해로 하시는 바람에 3억 2천, 2천만 원 모자라요. 모자란 부분은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주택연금 이용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상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내 주택 소유권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요. 다만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연금제도에 관한 감만 잡으시면 되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 나 주택연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 궁금한 게 있어. 그거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주세요. 아셨죠? 저는 연주택공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아니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간단하게 체킹해 드렸어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의 유동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저당의 유동화에서 유동화란 말은 유동성이 없는 걸 유동성이 있게 하는 걸 유동화라 그래요. 유동성은 한마디로 현금이고 유동화란 말은 현금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산의 유동화란 말은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없는 물건을 그런 자산을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자산의 유동화인데 그 대표적인 게 증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증권화 방식의 유동화를 인정하는데 그런 증권을 유동화 증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유동화 증권이 바로 자산 유동화 증권 ABS예요. 여러분은 ABS 자산 유동화 증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택저당 채권, 대출 채권이에요.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택저당 증권이에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ABS, MBS. 우리는 부동산 증권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지분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지분금을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뮤추얼펀드나 리츠,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것은 뮤추얼펀드 일종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채증권, 부동산 금융을 대표적으로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는데 여기 부채증권에는 부채금융업계에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빌리기 위해서.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요거는 내 거 팔아서 자금 조달하는 거라면 요거는 빌리는 거. 그러니까 ABS, MBS가 대표적인 부채증권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분증권이 있고 부채증권이 있다. 요거는 지분금융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 요거는 부채금융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 ABS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반면에 MBS는 뭐냐면 주택주당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럼 어느 게 넓은 개념? ABS가 더 넓어요. 요게 ABS예요. 자산 유동화 증권. 그 중에서 주택주당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MBS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것도 있어요. 상가대출채권. 그런 건 상업용이라 해서 커머셜 여기다 C 같은 하나 붙여요. CMBS. 그 CMBS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학자금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받죠? 그게 학자금 대출 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학생을 영어로 뭐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S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론이니까 SLBS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장학재단의 이관됨에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는 뭐냐? ABS, MBS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상업용 부동산일 땐 CMBS도 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시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MBS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넓은 게 뭐다? ABS다. 상가대출채권이면 CMBS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다 근데 시험에 나와서 셋 다. 그 다음 여러분 지분증권. 자, 우리 기초를 다시 한번 해봐요. 기초 강의 때 제가 했던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우리 지분증권으로서 쟤는 지분금융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이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주식이 있다. 그러면 부채증권에 부채금융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다. 채권이 있다. 그 주식과 채권을 싸잡아서 뭐라고 말한다? 증권이라 한다. 증권은 뭐의 줄임말이다? 유가증권의 줄임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A라는 회사가 자산가치가 1억인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다 합시다. 지분증권입니다. 그리고 이 주주를 우린 지분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1억만큼을 샀어요. 그러면 1억만큼 돈이 들어가겠지. 1억만큼 팔았으니까 1억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초과담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과담보라는 개념이 지분형에는 없다. 그리고 지분투자자인 얘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배당소득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식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배당소득도 받기 때문에 수익도 높다. 그러나 갖고 있는 게 휘지가 될 수도 있으니 위험도 돼 있다 높다. 반면에 채권의 경우를 보자 말이죠. A라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돈을 빌립니다. 얘한테. 그 얘가 저당 투자자죠. 그러면 채권을 발행했어요. 확정부 이자 수입 채권입니다. 얼마를 빌렸고 언제 이자 몇 퍼센트 주마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돈을 빌려주는 거라기 때문에 1억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1억만큼 빌려줄 리가 없죠. 6천만 원이 갔다 옵시다. 일종의 얘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담보가 빌려준 돈보다 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했죠? 초과담보란 말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채권 구조에만 초과담보가 있어. 절대로 지분형 구조는 이런 구조에는 초과담보란 개념이 없어요. 얘는 정해져 있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MBS 중에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MBS도 있어요. 그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시장의 구조를 잠깐만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얘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1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대요. 금융기관이. 그래요. 돈을 빌려줬어요. 금리 5%로. 융자기간 10년이래.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간다?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가겠지. 이 부분을 1차 저당시장이라 그래요. 1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돈 빌려준과 동시에 얘는 돈이 몇 년간 묶여요? 10년간 묶여요. 돈이 묶이는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여러분 5%로 빌려줬는데 고정금리로 빌려줬는데 시장 이자율이 6%로 올라가면 1% 금리차가 발생한다 그랬죠. 금리차 위험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금리 위험. 이런 게 따라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경우는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요거 가지고 있으면 따박따박 원금이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어디에 넘기고 한국주택금융공사 2차 시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얘가 유동화 기관이니까 채권을 매각해요. 채권을 매각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쟤를 기초로 해서 MBS를 발행해요. MBS를 발행하면 투자자가 얘를 사요. 그럴 때 이것의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3%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MBS의 수익률은 이거보다 높아야지. 그래 사겠죠. 이거보다 높아야 되는데 예컨대 6%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100억 원에 5%면 5억이에요. 5억 벌었죠? 그런데 여기가 6%면 6억 지급해야 되는데 유동화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쟤보다는 낮고 얘보다는 높아야 돼. 4%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5억 벌어서 여기서 4억 지급하면 유동화 될 때마다 1억씩 차익이 생기지.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보다 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얘를 사요. 그럼 돈이 들어가요. 100억이 들어가네. 그럼 100억이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면 돈이 풍부해졌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무슨 위험 해소? 유동성 위험 해소. 그 돈을 6%로 빌려주면 금리 위험도 해소가 돼요. 이 부분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져요. 저기서 형성됐던 저당 채권이 유통돼요.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입니다.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무슨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 줄고 금리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얘는 1차에도 들어가고 2차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주택자금 대출시장, 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얘가 자금의 펌프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IMF 이후 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돈 빌리기가 어려웠어요. 은행 앞에 줄 서요. 줄 서라. 그런데 줄 서는데 갚을 능력 순으로 서라. 100억 조성했으니까 1억씩 빌려줄 거야. 1000명이 섰어. 몇 명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 100명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심사가 까다로웠지. 그래서 돈 빌리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유동화가 이루어졌네. 유동화가 이루어져서 돈이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온 돈 가지고 101번부터 200번까지 빌려줘요. 유동화가 됐어요. 101번부터 200번까지. 또다시 유동화가 되면 201번부터 300번까지. 그럼 원래 100억밖에 100명까지밖에 못 빌려주는데 유동화가 됨에 따라서 얘는 적은 돈 가지고 100억 가지고 유동화를 통해서 300명, 400명에게 돈 빌려줄 수. 이론적으로 볼 때 끊임없이 유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주택자금 대출 시장입니다. 또한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경우는 2차 시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2차 저당 시장의 경우는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인데 여러분 저 특별 목적 회사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그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의 명동에 대형 테마 상가를 짓기 위해서 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그 페이퍼 컴퍼니는 일종의 SPC가 되는 거예요. 특별 목적 회사. 그렇듯이 ABS 발행을 목적으로 2차 저당 시장에서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MBS를 발행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저당 시장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넘겨요.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이렇게 MBS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MBS 말고 ABS 있죠. A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직접 SPC라는 특별 목적 회사를 만들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2차 시장에서. 그래서 얘를 통해서 발행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MBS는 뭐를 통해서 발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발행하고 ABS는 SPC를 설립해서 발행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거 여러분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얘는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에요.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그다음에 특별 목적 회사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상법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 회사인데요. 얘는 ABS 발행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또한 1차 대출 기관은 자신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저당 시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의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관계없다.
저당의 유동화에 기여하는 시장은 2차 시장이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이게 있어짐으로 인해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유동화 기관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잠깐만 이야기하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당시장에서 유동화 중개기관이나 2차 대출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그 다음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주택저당 증권, 실무적으로는 MBS하고 MBB를 구분해요. MBS와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 MBB 이런 거를 발행해서 주택 대출 재원 조달을 확대한단 말이에요. 요걸 발행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요일을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를 보면요. 장기 대출을 보금자리 론이에요. 장기 모기지로 넣어서 보금자리 대출이라든가 이런 보금자리 론이에요. 그리고 적격 대출 이런 것들을 일반 은행들을 위탁해서 판매해요. 그럼 여러분 일반 은행,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갔을 때 고정금리로 장기로 대출받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위탁해서 판매해. 상품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보증 업무도 해. 그리고 주택연금을 공급하는 거 합니다. 뻔한 유동화증권 MBS, MBB를 발행을 해. 이런 것들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을 보면 여러분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저당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아까 1차 저당 시장에서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 고정금리라고 가정하고 시작했죠. 그러면 2차 저당시장에서 MBS의 수익률은 4%고 그리고 얘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3%고 이런 구조라야만 저당이 유지가 돼요. 돈이 들어와. 그래서 얘가 제일 커. 1차 시장에서. 그 다음에 MBS 수익률. 그 다음 투자자 요구 수익률. 이런 구조라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저당 유동화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대출자들은 보다 적은 재원 가지고 보다 많은 자금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만 가지고도 300명에게 자금 대출할 수 있어. 그 다음 주택금융기관의 대출 자금의 장기 고정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과 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까 유동화가 됨에 따라 무슨 위험 줄어들죠? 유동성 위험 줄어들고 금리 위험 줄어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는 저당의 유동화의 기능 되게 많지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은 돈 가지고 보다 많은 자금의 수요자들에게 자금 대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이 유동화됨에 따라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이 줄어든다. 질문합시다. 이런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유동성은 증가해 감소해? 유동성은 증가해. 유동성 위험은 증가해 감소해.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유동성이 증가니까 유동성이 왜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다음 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 배경까지 좀 깔아 놓는 거죠. 그래야 맞물려 있어요. 이게 쫙 맞물려 있으니까 꼭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상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볼까요? 틀린 걸 고르래요. 1번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서 궁극적으로 주택자금 대출 확대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고. 두 번째, 주택금융의 대출 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에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금융 확대로 자가소유 비중은 증가하겠죠. 집 사기가 쉬워지니까 증가한다.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돈이 많아져서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죠. 돈 빌리기가 쉬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들은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개론의 경우는 어떤 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해. 그 잡다한 배경 지식들이 분량이 좀 많아요. 그거 모르면 내용들을 봐도 글자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잡다하게 배경 지식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드리기는 먼저 강의 듣고 그 다음 기본서 읽는 거 꼭 하셔야 돼. 이거 생략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힘들어도 꼭 하시고 합격서 보시고 추려서 마지막에 복습 문제 풀고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 배운다는 것은 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험 때까지 자기 자신을 좀 낮추셔서 좋은 결과를 제일 마지막 시험에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건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